수술 후 관리 실패가 재수술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치아에는 치주인대가 있어서 면역이나 혈관이나 완충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균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뼈와 뼈에 세균성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고 방치하게 되면 치조골이 흡수가 됩니다. 조기에 처치하면 임플란트를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 참지 말고 치과에 문의하시고 가셔서 관리 받으십시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임플란트 재수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안타깝게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요.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진단 문제, 그 다음에 수술 과정의 문제, 그리고 수술 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각각의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술 전 진단이 부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것은 CBCT, 즉 3D 구강 CT를 찍지 않고 2D 파노라마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뼈 밀도와 두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뼈가 충분히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얇거나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픽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골유착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강 위생 상태나 잇몸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필수 검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CBCT 필수로 찍어야 됩니다. 그 찍어서 신경의 위치나 뼈의 두께, 그 다음에 뼈의 밀도 정도를 파악하고 상악동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구강위생 상태, 양치나 음식물 제거를 못한다면 아무리 임플란트를 심어도 염증이 많이 생겨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건강 상태 파악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특히 이제 항응고제나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 여부 확인입니다. 흡연은 골유착 실패율을 2배, 3배 정도 높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금연이 권장되고 씹는 과정에서도 남들보다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올라갑니다. 첫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하악의 경우는 하치주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이나 턱 부위에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CT로 정확하게 신경이 어디 있는지 3차원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악동의 총공입니다. 위턱 어금니 부분 임플란트 시 상악동과 코로 연결된 빈 공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악동염이나 임플란트 픽처가 상악동 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픽처 식립 각도의 문제입니다. 각도를 잘못 심겨지면 나중에 크라운이 맞지 않거나 교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과부하입니다. 치유 기간 중에 해당 부위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것이 방해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균 감염입니다. 시술 부위에 구강위생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음식물이 조류되면 거기 세균들이 침범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과열입니다. 드릴링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주어지거나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열이 되면서 뼈세포가 죽어서 골유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뼈를 만드는 세포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골유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치과에 방문해 주세요. 보통 이제 치과에서 수술 후에 한 4일에서 7일이 지나도록 통증과 붓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거나 똑같게 통증이 되는 경우에 감염이 의심될 수 있으니까 치과에서 꼭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꼭 치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고열이 동반되는 겁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뭔가 그쪽에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고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세균의 감염을 의심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조기에 처치하면 임플란트를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 참지 말고 치과에 문의하시고 가셔서 관리 받으십시오. 수술 후 관리 실패가 재수술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구강 관리 소홀입니다. 자연치아에는 치주인대가 있어서 면역이나 혈관이나 완충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균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뼈가 녹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검진 미실시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서 지나칠 수 있는데, 정기검진을 치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오지 않으시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놓칠 수가 있고, 보철을 완성했는데 스크류가 흔들리는 경우에 방치하게 되면은 픽처가 째지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합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교합이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됐는데도 계속 방치하면 부정확한 힘이 그 임플란트에 가해지면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흡연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임플란트 실패율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나 3배 정도 높습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유 속도를 늦춥니다. 수술 전 최소 2주, 수술 후 최소 4주는 금연하는 게 골류착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금연이 최선입니다. 흡연이라면 임플란트 결정 전에 이 점 꼭 고려하시고 의사분과 상담하시고 금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와 치주 질환과 유사한 좀 개념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뼈와 뼈에 세균성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고, 방치하게 되면 치조골이 흡수가 됩니다. 자연 치아 치주 질환보다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초기에는 잇몸이 살짝 부어오르거나 피가 나는 정도지만, 심해지면 고름, 통증, 임플란트 흔들림, 결국 임플란트 탈락까지 이어집니다. 임플란트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칫솔질처럼 구강 관리를 잘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 또 물로 청소하는 게 있죠. 워터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칫솔만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의 좁은 공간에 음식물을 제거하기 힘듭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나 이런 청소를 좀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당뇨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초기라면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표면을 특수기구로 청소하고요, 항생제나 국소도포나 이런 치료로 병행합니다. 중기 이상이면 잇몸을 열어서 오염된 픽처 주변을 직접 청소하고 뼈 이식을 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기라면, 즉 이제 뼈가 흡수되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면 안타깝게도 임플란트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수술할 때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수술 직후 일주일은 수술 부위의 반대편으로 음식물을 씹으셔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찬 음식이나 미지근한 음식을 드시면 수술 부위의 자극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이후 6주 정도는 해당 임플란트 부위로 딱딱한 음식을 씹지 마세요. 크라운이 완성된 이후에도 처음 3개월은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3개월 사이에도 골과 임플란트가 유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적게 주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매일 치간 칫솔과 치실, 워터픽,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 이갈이가 있다면 나이트 가드라고 이렇게 끼고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임플란트 크라운은 세라믹 계열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깨질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빠진 경우에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합에 맞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임플란트 픽처에 무리가 가서 뼈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 크라운이 없는 상태로 음식물을 씹으면 임플란트 픽처가 손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문제가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교체 받거나 또 수리를 받는 AS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처음 임플란트를 받은 치과의 브랜드 정보가 있으면 같은 시스템으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문제는 의료진이 보면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받으셔야지 결국 임플란트도 실패하지 않고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임플란트 심는 것으로 치과 방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정한 관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임플란트를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아치과 원장 심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